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가 외국어라는 생각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불만스럽고 답답하게 느끼는데요. 영어는 이제 21 세기의 영어는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닙니다. 영어는 제2 한국어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필요하지 않은 사람까지 외국어, 특히 영어를 익혀야 하냐 이 얘기는 아직도 칼럼에도 결론 부분에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일본은 번역은 열심히 잘하지만 외국어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하는데, 한국이라고 그런 면에선 뭐 뽐낼 정도, 자랑할 정도로 영어를 잘한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수능에서 학생들이 뭐 영어 고득점을 받았다, 토익 점수가 얼마다 이거 갖고 내세울 일은 아니고요. 제가 인제 영어 구사자 입장에서 저의 이력으로 돌아봤을 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영어를 여전히 외국어로 대하고 영어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영어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자기 합리화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많이 아는 만큼 넓게 보이는 거죠. 산에 높이 올라가면 더 멀리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영어라는 우리에게 문화의 산에 올라서면 이 산에 언감생심 올라서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영어라는 그 높은 산에 거의 에베레스트처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인문학적 도구로서의 영어라는 산에 올라서면 엄청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영어를 통해 닦여 있는 엄청나게 많은 도로들을 달려서 우리가 이룩할 성과들이, 업적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차원에서 영어 더 이상 외국어도 아니고 나는 필요 없어 이럴 일이 아니다. 그러는 사이에 스스로는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는 그런, 말하자면 언어 장애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구독자님들께 드리면서, 그런데 그러면 영어가 어렵냐? 어려워서 못한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아니면 제가 제시하는 영어 학습법에 그 거울에 비추어 보건대 영어는 너무 쉽고 단지 한두 시간만 집중하면 영어 구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나왔고 입시로든 어떤 뭐 취업 시험으로든 공무원 시험으로든 뭐 아니면 해외 배낭여행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영어에 약간만 시달렸다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툭 쳐드리는 그 뜀틀 도약대만 올라서시면 금세 영어 가능하니까. 반갑습니다. 지혜부자노 슈퍼파워 가족 여러분. 어제는 페이스북을 브라우징 하다가 우연히 부정사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영어 문법, 영어 학습과 관련된 동영상 칼럼을 주로 만들고 있는 요즘에, 그것도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의 일반 칼럼들 무작위로 노출되는 알고리즘 속에 부정사가 눈에 들어왔고, 그것에 그 칼럼의 게시자는 약간 생뚱맞게도 딴지일보였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로 그 딴지일보 칼럼을 올려드리는데요. 제가 제일 반가웠던 것은 칼럼의 시작이 성문 종합영어 맨투맨. 저희 세대는 성문 영어, 성문이 시리즈가 4개가 있어. 성문 기초영어, 성문 기본영어, 성문 핵심영어, 마지막 성문 종합영어. 그렇게 해서 81학번으로서 제가 이제 뭐 그 대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맨투맨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능률영어 뭐 이렇게 쭉 넘어왔는데, 어쨌든 칼럼의 메시지는 그런 거죠. 우리의 문법 용어가 일본어식 문법 용어. 그런데 그 문법 용어도 일본이 외국어를 번역해서 일본어화했고, 그 번역된 일본어식 문법 용어가 우리한테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않다. 그 얘기는 저도 늘 해왔었죠. 그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부정사를 여기 이제 컬럼에서 예로 들었는데, 우리말에서 부정은 문법 용어에다가 차용할 정도로 그렇게 직관적으로 의미가 전혀 다가오지는 않는 그런 거죠. 부정사에서 부정, 뭐 사자는 알겠어요. 사자는 이제 컬럼에서는 뭔가 역할을 부여할 때 변호사, 판사 같이 이제 뭔가 역할을 부여할 때 사자를 붙인다 그랬는데, 그거는 조금 오류고요. 여기서 사자는 이제 뭔가 그런 말, 뭐 명사, 동사, 품사, 뭐 이렇게 뭔가 명사 이름을 나타내는 말, 형용사 뭔가를 형용하는 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말이란 부정을 나타내는 말, 그런 의미인데, 그럴 때 부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직관적으로 전혀 안 떠오르잖아요. 이제 그게 일본에서 왜 그런 용어를 택했는지는 인문학적으로 독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를 하죠. 예를 들어서 고종석의 감염된 언어라는 책을 보면, 메이지 유신 언저리에 일본의 난학 학자들이, 여기서 난학이라는 건 네덜란드의 난이죠. 화란, 우리가 네덜란드를 한자어로 화란 이렇게 하잖아요. 난학이라고 했을 때 그 일본에 일단은 네덜란드가 일찍 들어온 것 같아요. 영어권의 문화 기술 서적보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나름 식민지로 개척하기 위해서 네덜란드가 그랬을 거예요. 남아공도 진출을 했고요, 식민지로.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인지 말레이시아인지, 말레이시아일 거예요. 말레이시아를 먼저 식민지 점령했다가 영국한테 넘겨줬는지 뺏겼는지 그랬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에도 들어와서 많은 식민지 문화, 일본을 식민지화하지는 않았지만 교류를 하면서 서양 문물을 많이 전해줬고, 그때 일본 학자들이 이 네덜란드어에 있는 서구의 인문학적인 개념들을 어쨌거나 이제 한자어로 옮겨야 했을 때, 그 부정사라는 의미의 인피니티브를 글씨 그대로 finish라는 거는 한정, 정해진 거, 이런 정자를 붙였고, 그 부정의 접두어 인을 부자를 붙여서 부정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부정사 이렇게 한자어로 썼는데, 제가 늘 강조했지만 이거는 직관적으로 의미가 전혀 전해지지 않는 조어법이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말에서는 뭔가 안 정해져 있을 때 미정, 그거 아직 미정이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미정사 이렇게 쓰면 딱 좋았을 텐데, 그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러한 메시지를 영상 칼럼을 올리고서 이걸 딱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념상으로 메시지의 저변은 저랑 이제 같은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좀 인문학적 독서를 했으면, 왜 부정사가 우리나라에 그렇게까지 일본식의 옷을 입고서, 말하자면 기모노를 입은 문법 용어 뭐 이런 느낌의 부정사가 들어왔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서 무척 반가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메시지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번역은 그 자체로 의미의 일부분이 손실되는 그러한 작업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당연히 맞는 말이죠. 원작자가 메시지를 썼던 걸 번역하는 사람이 옮기면, 일단 번역자의 외국어 능력 때문에, 실제로 번역가라는 게 그 해당 언어의 최상의 외국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 번역되는 작품들도 대학 아르바이트생이 번역하는 조교나 뭐 이렇게 정말 사례도 못 받고 수당도 못 받고 그냥 열정페이로 그냥 교수님 오더에 의해서 번역하는 막 그런 대학 교재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전문적으로 번역은 많이 안 해요. 초짜 번역가가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능수능란한 경험 많은 번역가들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번역자의 그 해당 언어 능력 때문에 일단은 1차로 왜곡이 일어나고요. 둘째로는 언어만 안다고 번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해당 분야의 전문성 내지는 인문학적인 소양, 이런 걸 통해서 매끄럽게 번역이 얼마나 되느냐 못 되느냐,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번역이라는 게 주는
한계 같은 거 그거는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번역에 문제점이 있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듯이 구한말에 대한 영미권 외국인들이 써놓은 대한문화답사기, 구한말 문화답사기 이런 쪽을 번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원작자들도 문체 이런 문장 구사력이 이제 천차만별이잖아요. 좀 평이한 어휘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길고 복잡한 혼성문, 복문을 넘어서는 혼성문을 막 구사하는, 막 그래서 한 문장이 한 페이지 전체를 차지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 애를 먹고 때로는 이제 잘 이해될 때는 이제 희열을 느끼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 영어 원문을 대하면서 저의 느낌은 그런 거죠. 어느 한 문장을 그 원저자가 서술을 했을 때 특정 관사, 특정 형용사, 특정 관계대명사, 특정 전명구를 왜 이 사람은 이걸 여기에다가 굳이 넣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굳이 막 실력 없는 번역가가 뭐 시간과 내용만 맞추기 위해서 보수에 맞게 대충 막 넘어가는 그런 번역 작업으로서의 그런 강요된, 약간 억압받는 느낌의 작업, 그런 정신보다, 소위 말하는 약간 말하자면 노가다스럽게 해내는 작업보다, 저는 가능한 한 원저자가 동원했던 각각의 단어들이 이 사람은 왜 채용했을까, 그 느낌을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전달받아 보려고 애쓰는 가운데, 한 문장 한 문장들을 대하면 이제 느낌이 새로운 이제 그런 거는 있죠. 어쨌거나 지금 한 6, 7권 정도를 빨록파 특허 원리로 이제 컬러링을 하면서 원고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게 소명 같은 느낌도 받으면서 천직이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제 노후 여생은 이 작업에 이제 몰두할 그런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계속 딴지일보에서 같은 이데올로기의 컬럼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흥분됐다, 즐거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죠. 일부에서는 일본식 한자어 아니면 일본식 외래어를 생활에서 다 처단해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젓가락을 뭐 와르바시라거나 이런 표현들은 당연히 순우리말로 당연히 써야겠지만, 일부 학술 용어 중에 대체되지 않는 번역어, 일본식 한자어 이런 거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한중일이 이제 한자어 문화권이지만, 중국의 한자어를 우리가 채용을 해서 써서 문안한 게 있고, 일본식 한자어를 채용해서 문안한 게 있고, 그래서 학술 용어들의 경우에 그걸 굳이 일본식이냐 중국식이냐를 따질 일은 아니고, 우리가 대체할 만한 한자어 적합한 단어가 없다면 쓰는 것을 나무랄 일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식 한자어의 배경을 안다면, 보세요. 동양과 서양이 각자의 레일 속에서 각자 달려왔는데, 이 두 문화권이 충돌하면서 이제 마주치면서 서양 언어에 있는 개념들을 우리가 담아낼 만한 하지가 못할 때, 조선반도에서 5,000년 동안 그야말로 조선 왕조는 500년을 스타팅 포인트에서부터 마지막 끝나는 지점까지 뭐 거의 문화적인 발전이 없다 싶을 정도, 오직 뭐 공자맹자, 성리학, 주자학 막 이러면서 그냥 날이면 날마다 막 공자왈 맹자왈만 없다가 500년을 흘려보낸 그런 조선 인민들 입장에서 서구에서 쏟아져 오는 수많은 의학 용어들, 학술 용어들, 군사 용어들, 심지어는 뭐 건축 용어들이라거나 철도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을 까는 공학 용어들을 채용해서 쓸 일이, 그거를 대체할 방법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늘 그 원어를 갖다가 다 채용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서양 언어, 영어를 비롯해서 서양 언어라는 것도 순수한 영어라기보다는 하다못해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레코 로망의
라틴어, 헬라어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약간 프랑스어에서도 차용하고 2차 차용이겠죠. 이제 라틴어 그리스에서 발전해서 프랑스어, 독일어에서도 이제 어휘가 유입이 됐을 테고요. 북유럽 언어에서도 또 앵글로색슨 영국의 섬지방에서 원래 토착 언어들도 다 차용이 됐을 테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영어가 다시 일본 아니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일본식 한자어라지만 어쨌든 일단 발판을 마련해 놓은 것 자체가 기특한 일이고 사실 조금 문화적으로 고마운 일도 있죠. 예전에 한자라거나 불교라거나 이런 도자기 기술이나 한자어라거나 이런 것, 유교적인 이러한 것들 일본으로 넘겨줬지만 거꾸로 이제 뭐 15, 16, 17, 18, 19 거의 5세기에 걸쳐서 일본이 서양 문물을 습득해서 자기네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옮겨놓은 개념들을 학문이라는 게 인문학이라는 게 사실 개념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우리가 무임승차해서 요즘 말로 이제 버스 다 그냥 공짜로 무임승차해서 일본 버스 타고 우리가 이제 근대화를 이루는 그러한 무임승차를 한 건 사실이죠. 일본이 우리한테 저지른 만행에 비하면 그 뭐 굳이 그걸 고맙다고 할 이유가 없을 정도이긴 하죠. 어쨌거나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갖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굳이 그거를 내 돈 들여서 될 일도 아니지만 쉽지도 않지만 어쨌거나 기본 개념은 가지고 들어오는 거에서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명이 충돌도 하지만 문명이 서로 이제 수용도 하고 차용도 하고 이제 채용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가 외국어라는 생각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불만스럽고 답답하게 느끼는데요. 영어는 이제 21세기의 영어는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닙니다. 영어는 제2 한국어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필요하지 않은 사람까지 외국어, 특히 영어를 익혀야 하냐 이 얘기는 아직도 칼럼에도 결론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번역은 열심히 잘하지만 외국어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하는데 한국이라고 그런 면에선 뭐 뽐낼 정도, 자랑할 정도로 영어를 잘한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수능에서 학생들이 뭐 영어 고득점을 받았다, 토익 점수가 얼마다 이거 갖고 내세울 일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영어 구사자 입장에서 저의 이력으로 돌아봤을 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영어를 여전히 외국어로 대하고 영어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영어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자기 합리화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많이 아는 만큼 넓게 보이는 거죠. 산에 높이 올라가면 더 멀리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영어라는 우리에게 문화의 산에 올라서면 이 산에 언감생심 올라서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영어라는 그 높은 산에 거의 에베레스트처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인문학적 도구로서의 영어라는 산에 올라서면 엄청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영어를 통해 닦여 있는 엄청나게 많은 도로들을 달려서 우리가 이룩할 성과들이 업적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차원에서 영어 더 이상 외국어도 아니고 나는 필요 없어 이럴 일이 아니다. 그러는 사이에 스스로는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는 그런 말하자면 언어 장애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구독자님들께 드리면서 그런데 그러면 영어가 어렵냐? 어려워서 못한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아니면 제가 제시하는 영어 학습법에 그 거울에 비추어 보건대 영어는 너무 쉽고 단지 한두 시간만 집중하면 영어 구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나왔고 입시로든 어떤 뭐 취업 시험으로든 공무원 시험으로든 뭐 아니면 해외 배낭여행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영어에 약간만 시달렸다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툭 쳐드리는 그 뜀틀 도약대만 올라서시면 금세 영어 가능하니까 우리 지혜부자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공유, 추천 많이 해주시면서 따라오시면 이제 영어만큼은 영어가 어려워서 아니면 영어를 몰라서 인문학적으로 뒤처지는 일은 없으실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